안녕하세요. 조초영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황금길의 확대와 글로벌 경제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 남비 정복과 은강 개발을 살펴보도록 하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5, 16세기 이 대항해 시대를 주도하며 남미 대륙을 정복하고 자원 착취에 나서게 됩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금과 은을 비롯한 귀금속 획득에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은강 개발은 식민 통치에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남비 정복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들이 이 남미에서 대륙 이 식민 착취를 계속하게 되면서 이 교황은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체결되는 것이 바로 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신대륙의 영토를 분할하게 되죠. 스페인은 남미 대부분의 지역인 현재의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을 차지하게 됐고요. 포르투갈은 브라질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정복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스페인은 콩키스타도르를 앞세워서 원주민 제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에르난 코르테스는 1521년 아즈텍 제국, 현재의 멕시코를 정복하게 됐고요. 이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1533년에 잉카 제국, 현재의 페루를 정복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포르투갈은 페드로 이 알바레스 카브랄을 앞세워서 브라질을 발견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원주민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게 됩니다. 정복자들은 원주민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강요했고요. 천연두 등의 유럽 질병이 퍼지면서 인구가 급강하게 됩니다. 원주민 지도자들의 사망과 이 전통 사회의 해체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잉카 제국, 아즈텍 제국도 사실은 이 서양에서 유래된 이 천연두 등의 전염병이 이 제국 침략의 바로 직전에 이 광범위하게 잉카 제국 그리고 아즈텍 제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사실상 이 스페인, 포르투갈의 침략 전쟁에 의해서 붕괴됐다기보다는 이 천연두에 의해서 붕괴됐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아즈텍, 잉카 문명을 정복한 후에 은강 개발에 나서게 되고요. 이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남미에서 막대한 양의 은을 채굴해서 했고요. 이는 유럽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볼리비아에 위치하고 있는 포토시가 대표적인 은강 지역인데요. 1454년 발견된 세계 최대의 은강으로 16, 17세기 스페인 재정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현재 멕시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키테카스 지역도 대표적인 운강인데요. 중요한 운강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포르투갈이 점령하고 있던 브라질에서는 금과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18세기 포르투갈의 주요 자원 공급지로 이 브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 원주민들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미타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미타 제도는 우리나라의 이 공역제도와 비슷하다고, 조선시대 공역제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페인은 잉카 제국의 노동징발 제도를 변형해서 미타 제도를 도입하게 되죠. 원주민들은 일정 기간 동안 강제로 은강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고요. 이 열악한 이 노동 환경과 착취로 인해 원주민 사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은의 대량 채굴은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남미에서 채굴된 은은 세비야와 카디스 항구로 이동해서 유럽으로 들어왔으며 이후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로도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은 당시 은분위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의 이 대량 공급은 중국의 이 경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은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바뀐 경제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유럽의 가격 혁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은 공급 증가로 인해 유럽에서 물가 상승이 발생한 것이죠. 이전에는 사실상 이 가격 혁명이라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은본위제를 채택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물가 상승 압력이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아울러서 아시아로의 은 유입도 대단했는데요. 중국의 은 기반 경제, 이 명청 시대와 연결되며 대규모 무역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 사회 문화적 영향을 살펴보면요, 이 아메리카 식민지의 사실상 에스파냐화가 본격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가톨릭 표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원주민 사회에 기독교를 전파하고요. 원주민들의 언어와 전통이 억압당하고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가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예수회 등 이 선교단이 교육과 개종을 주도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혼혈 문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유럽인과 원주민, 아프리카 노예의 혼혈이 증가하면서 메스티조는 사실상 유럽인과 원주민의 혼혈로 보시면 되고요. 몰라토, 이것은 유럽인과 아프리카인 사이의 혼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의 새로운 사회계층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인종에 따른 차별과 계급구조가 고착화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통해서 이 천연도 등의 그야말로 이 아메리카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온갖 전염병이 광범위하게
이 원주민 사회에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원주민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게 됐고요. 아메리카에서 강제 이주된 노예가 남미 농장과 광산에서 노동을 하게 되죠. 특히 브라질과 카브리에 지역에서 대규모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운영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마닐라의 이 갤리온 무역과 중국과의 연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6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스페인은 마닐라 갤리온 무역을 통해 아시아와 아메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무역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였으며 중국산 상품과 남미산 은혜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마닐라 갤리온 무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마닐라 제가 아직 좀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한 면이 있는데 뭐 괜찮아질 걸로 짐작은 됩니다. 뭐 좀 넓은 가슴으로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이 마닐라 갤리온 무역은 1571년부터 1815년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멕시코의 이 아카폴코 사이를 오가던 스페인의 대규모 무역 항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카풀코는 신대륙의 은과 농산물이 출발하는 항구였고요. 마닐라는 이 아시아산 물품이 집결하는 중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페인은 마닐라에서 유럽으로 가는 상품들이 도착하는 항구였고 매년 두 척의 갤레온 선박이 태평양을 횡단하여 은과 중국산 물품을 교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무역품은 은이 되겠는데요. 이 멕시코와 볼리비아 포토시에서 채굴된 대량의 은이 교육이 되었고 초콜릿, 담배, 옥수수, 감자 등 농산물도 주요 무역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울러서 가축 및 기타 신대륙 특산품이 소개되기도 하죠. 이에 비해서 마닐라에서 아메리카로 수출되는 품목들을 보면 중국산 비단, 도자기, 차, 향신료가 주요 거래 대상이었고요. 인도산 면직물과 향료, 그리고 이 일본의 은과 동도 중요한 교육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마닐라 갤레온 무역의 경제적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스페인은 남미산 은을 통해 이 아시아 상품을 구매하고요. 이를 유럽에서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마닐라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허브 도시로 성장하게 되죠. 멕시코와 필리핀 간 문화적 인구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마닐라 갤리온 무역과 중국의 연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마닐라 갤리온 무역에서 중국의 역할은요. 중국은 마닐라 갤리온 무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고요. 중국 상인, 우리가 보통 화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 화교들이 마닐라에 정착하여 무역을 주도하게 됩니다. 중국 상인들은 화교들은 마닐라에서 신대륙산 은을 받고 비단, 도자기, 차 등을 공급해 주었죠. 중국 퓨젠 그리고 광동 지방이 주요 생산지였으며 마닐라를 통해 상품이 유럽과 신대륙으로 유통되게 됩니다. 중국 조정은 공식적으로 외국과의 무역을 금지했지만 마닐라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과 중국 경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갤리온 무역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6, 18세기 동안 스페인과 남미에서 생산된 대량의 은이 이 중국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는 중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실 명나라와 청나라는 이 모든 경제 구조가 은 기반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조세 납부를 은으로 받도록 제도를 개혁하고요. 은의 공급 증가로 인해 중국 상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를 낳기도 하죠. 유럽과의 교역이 확대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은 기반 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은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도 중요한데요. 스페인 은화인 피스 오브 에잇 같이 중국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요. 은이 부족해지면 중국 내 경제 불안정이 발생하기도 하죠. 마닐라를 통한 유럽과 중국의 연결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마닐라는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이 되고요. 중국산 상품이 마닐라에서 멕시코와 유럽으로 수출되면서 국제 교역망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상인들이 필리핀과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도 하죠. 마닐라 이 갤리온 무역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필리핀의 다문화가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필리핀 마닐라에는 중국, 스페인, 일본, 인도, 아랍 상인들이 활동하면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게 되고요. 중국계 상인, 우리가 보통 화교라고 얘기하는 산루카스가 무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유럽식 가톨릭 문화와 중국 불교 및 도교 문화가 공존하기도 하죠. 이 마닐라 갤리온 무역은 신대륙과 아시아의 연결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와 필리핀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요. 아시아의 예술품과 음식, 대표적인 것이 면, 차, 향신료 등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신대륙과 유럽으로 전파되게 되고 필리핀에서 멕시코로 일부 원주민과 아프리카 노예가 이주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스페인은 남미 은강에서 생산한 은을 활용해서 아시아와 유럽 간 무역을 촉진하고요. 중국과 일본은 마닐라를 통해 은과 상품을 교환하며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유럽의 소비 문화가 변화하면서 동양산 제품, 즉
비단, 도자기, 차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닐라 갤리온 무역이 쇠퇴하게 되는데요. 19세기 초에 나폴레옹 전쟁과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의 영향으로 마닐라 갤리온 무역은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1815년 멕시코 독립으로 인해 무역이 중단됐고요. 스페인의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가 붕괴되며 마닐라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19세기 이후 영국, 네덜란드 등의 유럽 열강이 아시아 무역을 주도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 세계 글로벌 경제화를 살펴봤다면, 이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의 개입과 글로벌 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는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주도하던 이 대서양 및 아시아 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이들 국가는 해상 무역에 패권을 두고 경쟁하며 식민지 개척과 무역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특히 마닐라 이 갤리온 무역 그리고 동인도 회사, 해적 활동 등이 중요한 개입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네덜란드의 개입부터 보시도록 하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설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2년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아시아 무역을 장악하려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독점 무역권과 군사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죠. 본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주요 거점은 바타비아, 자카르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케이프타운, 그리고 포르투갈령 몰루카, 향신료 제도라고 불리는 이 몰루카 제도 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무역 독점이 와해되게 되고, 그 와중에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무역 거점 확보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하죠.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마닐라 갤리온 무역을 약화시키기 위해 필리핀과 태평양에서 이 스페인 선박을 공격하게 됩니다. 17세기 초 필리핀과 대만, 포모사에서 스페인과 충돌을 하게 되고요. 1624년 네덜란드는 대만 남부인 이 타이난에 요새를 건설해서 중국 및 일본과 무역을 직접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1662년에 청나라의 장군 정성공에 의해 이 대만 남부의 타이난 요새가 함락되기도 하죠.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에서의 네덜란드 무역 지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덜란드는 포르투갈의 이 말라카와 스리랑카를 점령하여 향신료 및 차무역을 통제하게 되고요. 일본과의 나가사키, 데지마 무역을 독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영국의 개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영국 동인도 회사의 설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년
영국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게 되고요. 주로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과 무역을 전개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무굴 제국과 조약을 맺고 캘커타, 봄베이, 마드라스의 거점을 구축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영국과 스페인, 포르투갈과의 이 충돌이 본격화되게 되죠. 17세기 초 필리핀 근해에서 스페인 선박을 공격하게 되고요. 중국과 직접 무역을 시도했으나 네덜란드 이 동인도 회사와 경쟁하게 됩니다. 18세기 후반부터 광저우 무역을 통해 중국산 차를 본격적으로 수입하기도 하죠. 인도와의 연결 및 해상 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중심으로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향신료, 면직물, 차 등을 유럽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18세기 후반 영국, 중국 간 아편 무역이 확대되면서 이후 19세기 아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프랑스와 인도에서의 패권 다툼, 예를 들면 영국과 프랑스의 7년 전쟁 이후 영국이 우세를 차지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중국이 영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수출품들을 보면요. 향신료, 면직물, 차, 여기에 비단과 도자기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영국이 수입하는 양보다 양과 영국에서 수출하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 무역 양을 비교를 하면 이 무역 역조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편 무역을 확대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프랑스의 개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프랑스 동인도 회사가 설립이 되는데요. 1664년 프랑스는 루이 14세의 지원 아래 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이 네덜란드와 영국이 장악한 무역 네트워크에 진입하려 했으나 상대적으로 늦게 개입하여 불리한 위치였죠. 주로 인도의 퐁디셰리 그리고 샹데르 나고르, 이 동남아시아 마다가스카르 등지에 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필리핀, 마닐라, 갤리온 무역의 개입을 살펴보면요. 17세기 후반 프랑스 해적과 상인들이 태평양에서 스페인 선박을 약탈하게 되고요. 18세기 초에는 필리핀 근해에서 마닐라, 갤리온을 공격해서 은을 빼앗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영국과의 경쟁 및 패배를 살펴보면 18세기 후반 이 인도에서 영국과 충돌하게 됐고요. 이 7년 전쟁입니다. 이 7년 전쟁을 윈스턴 처칠은 세계 전쟁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사실상 7년 전쟁이 시작이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도, 이 북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이 캐나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이죠. 7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3개 대륙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63년 파리 조약으로
프랑스는 인도 대부분의 거점을 영국에 넘기게 됩니다.